지난 시간까지 재무관리의 기초 개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란 무엇이며 화폐의 시간가치를 얘기했고, 화폐의 시간가치 중에서 현재가치가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현재가치가 적용되는 분야가 그 증권의 평가와 실물 투자의 결정,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자본 구조 이론에 적용되는 기업 가치의 문제, 이런 것이 적용돼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소비와 투자 결정에서는 그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금융시장과 실물 투자 기회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기간 간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가치를 구하고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2부에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2부의 유형과 수익률의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 미래 가치를 얘기할 때 수익률이지만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이나 위험과 할인율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위험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할인율을 직접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부에서는 주어져 있는 할인율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할인율을 내가 직접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직접 구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로 구하는 건 아니고 대신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그 이제 위험 얘기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CAPM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서는 그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그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의 그 위험이라는 것이 시장 위험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CAPM을 단일 요인 모형이라는데 그게 좀 현실성이 그 좀 떨어지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 여러 요인을 그 고려해서 위험 말고, 그러니까 시장 위험 말고 다른 요인까지 고려해서 할인율을 구하자, 기대 수익률을 구하자라는 것이 이제 요인 모형과 APT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 7, 8장에서 그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를 구했으면은 그 위험의 그 투자니 가지고 있는 위험을 감안해서 할인율을 구하고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 그걸로 자본 예산, 실물 투자를 할 때에 할인율을 구해서 투자하는 현재 가치를 구하고 이런 과정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이론의 6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해야 될 일은 이제 두 가지예요. 여기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그 이제 위험을 그 고려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1절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효용 이론을 공부합니다. 효용 이론. 그리고 요 이후에 3, 4, 5에서는 개별 주식의 위험, 개별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4절에서는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효용 이론과 이런 개별 주식 포트폴리오와의 관계에서 최적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것을 이제 5절에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그 이런 그 위험,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제 두 가지. 하나는 투자자, 그 투자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할까? 이것을 살펴보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효용이론입니다. 효용이론. 그리고 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 대상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 투자자는 투자 주체죠, 그죠? 투자 주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에서의 투자 대상은 뭐가 되냐? 그거는 이제 주식도 있고, 또 이제 포트폴리오도 있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투자 대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포트폴리오 이론. 그래서 이제 투자 주체에 대해서는 효용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공부해서 이 두 개가 만나서 이제 최적 그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6장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포트폴리오 이론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 마코비치가 저널 오브 파이낸스라는 저널에다가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는 페이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제 정립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 공로가 인정이 돼서 노벨상을 받죠. 노벨상을 받는 거는 1989년인가? 1989년에 받습니다. 그 논문 나오고 난 다음에 한 37년 지나서 받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CAPM으로 발전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이론을 전개하는데 토대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된 겁니다. 이때 마코비츠가 가정한 내용은 이렇죠. 아까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하면은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여러 자산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종목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목에 투자했을 때는 단일 주식 투자했을 때와 좀 다르다.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주식들 사이에 공분산 그런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포트폴리오 이론의 대략적인 내용이고 그 가정을 할 때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정했습니다. 합리성. 일단 투자자는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야죠. 나는 집을 사서 그리고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사서 내 재산 가치를 늘리고 싶다. 이런 사람이 합리적인 거예요. 거기서 나는 그냥 계속 임대주택에 살겠다. 상관없이 이러면은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은 부를 극대화하려는 것이 맞는 거고 또 그렇지만 큰 손실을 또는 이익을 볼 수 있는데도 포기하고 이런 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그리고 동질적 예측이라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식 수익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는 확률 분포가 있는데 그거를 다 똑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갑돌이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래도 이론을 처음에는 이렇게 좀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그 가정을 좀 엄격하게 해서 이론을 쉽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가정을 현실화시키면서 더 이론을 발전시키는 그런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질적 예측을 가정을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듯이 여기 평균 분산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에서 기대 수익은 평균으로 구하고 위험은 분산으로 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효용이 이 평균 분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평균은 기대 수익률이 되고 분산은 위험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수익이 큰 거는 좋아하지만 위험이 큰 거는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효용 자 잠깐만요. 제가
그 효용 우리가 미안합니다. 이게 공유가 안 됐었네요. 자, 자, 다시 간단하게 화면 공유가 안 됐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다시 앞에 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차에서 하는 얘기는 설명이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고 본문 내용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 혼자인데요. 개요와 효용 이론을 먼저 여기서 설명을 해 나가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의 도입과 가정을 이제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성, 동질적 예측, 평균 분산 기준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피리어드, 그러니까 단일 기간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아까 여기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 강의에 공부하는 것은 이제 투자 주체에 대한 효용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하에서는 투자 주체에 대한 효용 이론을 공부하고, 투자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과 포트폴리오를 투자 대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 두 개를 합쳐서 나중에 최적 포트폴리오가 선택되는 것까지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효용 이론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효용 이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이론이 마코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이 샤프나 린트너 모신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CAPM으로 발전했죠. 그래서 이때에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다 모신은 그때 일찍 타기에서 노벨상을 못 받았다고 했고, 샤프 린트너 이런 사람들이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논문은 샤프가 발표가 됐을 때 린트너는 심사 중이었고, 모신은 워킹 페이퍼로 있었나 이래가지고, 이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지 않았으니까 모두들 각자 따로 공부해가지고 똑같은 결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가들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마코비츠의 이론을 가지고 각자 하면서, 그래서 이들의 논문을 보면은 기호만 다르지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똑같이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가르쳐도 다 제각기 답을 쓰는데, 이 샤프, 린트너, 모신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대갈에서 각자 혼자서 공부를 해도 결론을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은 결론을 만들어냈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효용 이론을 이제 이번 강의에서 할 텐데, 이렇게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그랬을 때 기대 수익 극대화와 기대 효용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 극대화라는 거는 미래에 여기 있듯이 얻게 되는 수익의 확률 분포의 평균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100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은 200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뒷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요거 곱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150이 됩니까? 이 150이 바로 이제 기대 수익이죠. 그렇죠? 여기 기대 수익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게 불확실한 상황은 반영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식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세인트 피터스버그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베르누이가 이런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좀 이상한 게 있다라고 제기를 한 건데 그것이 이제 6-1 예제를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동전을 던져서 n번째 처음으로 앞면이 나오면은 2의 n승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을 가지고 이 게임에 대해서 그러면은 기대 수익을 얼마로 계산해야 될까? 해봅시다. 그러면은 던지자마자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2분의 1의 확률이죠. 그리고 2의 1승원이 상금을 받아요. 처음에는 뒷면이 나오고 두 번째 가서 여기 작아가지고 여기 두 번째 가서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뒷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그때는 이제 두 번째 나왔으니까 2의 제곱원의 돈을 받아요. 세 번째 나오면은 2분의 1의 3승, 2의 3승 이렇게 돼가지고 n번째가 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뒷면만 나와요. 그러면은 뒷면만 나오다가 보면은 맨 끝에 가서 이제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확률에다가 이거 더하고 곱하고 이거 확률에다가 이거 곱하고 이래가지고 이 확률분포 아닙니까? 확률분포의 평균값은 이 두 개를 이렇게 곱해서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체가 바로 계산을 해보면은 무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되면은 이거는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게임에 너 참여하는데 무한대의 돈을 내라. 내겠어요? 안 내죠. 100만 원만 내라. 이래도 안 하죠. 그러면은 이게 이상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제 베르누이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또 기대 효용 극대화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베르누이가 또 조카 베르누이죠. 그래서 베르누이가 또 문제를 이제 기대 효용 극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요 밑에 주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게임이나 갬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왜 갑자기 여기서 투자 얘기하다가 갬블 얘기를 하냐? 그거는 우리가 이 투자라는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투자이라는 것은 우리 주식을 사는 것도 똑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받게 되는 거. 아까 동전 앞면 던져서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 게임 아닙니까? 게임. 그리고 갬블은 역시 게임이나 같은 거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의 다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이 다 위험 자산이라는 거예요. 위험 자산. 그러니까 리스키 어셋.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 놓으면은 무위험 자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앞에 시간 가치에서 순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위험 이자율만 받는 거고 위험 자산을 투자할 때 얻게 되는 수익률, 그거는 이제 불확실한 수익률이지만 그거는 이제 앞에 expected를 붙여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죠. 기대 수익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왜 갑자기 게임, 갬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주식이 바로 이렇게 만약에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2분의 1 확률로 100원 그대로 되고 2분의 1 확률로 200원이 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건 아주 가장 간단한 형태의 불확실성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확실성은 이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일단은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게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기대 효용 극대화라는 거예요. 기대 효용 극대화. 그래서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효용은 뭐냐? 효용은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쪽이 그 재산이고 소비고, 그러면 이게 효용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경제학에서 경제원론에서 배우잖아요. 그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른 이제 그 효용 곡선. 그래서 이 효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효용. 그래서 이때는 그 각 여기 각 그 효용에다가 기대값을 곱하는 거죠. 아까는 그 부에다가 수익에다가 직접 확률을 곱했지만, 여기는 이제 수익이 주는 부가 주는 효용을 구하고 거기에 그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그 확률을 곱해서 이제 그 구한 값, 이게 바로 그거죠, 요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대 효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 투자자라면은 효용 함수가 이렇게 그 1차적으로 요것이 뭡니까? 요게 그 1차 미분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욕망은 만족할 줄 모른다. 불포화성의 정리를 얘기하죠, 이게. 그리고 또 요거는 그 한계 효용이 이제 체감한다, 감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효용 함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로그 함수, 베르누이에서는 로그 함수나 마코비치가 사용한 이제 2차 함수, 또 크레머가 사용한 무리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 함수나 무리 함수는 다 이제 그 여기서 이런 형태로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2차 함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2차 함수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올라가는 요 구간을 그 효용 함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예제를 보면은 효용 함수를 루트 w로 이제 가정을 해요. 그래서 무리 함수로.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의 효용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상금이 2의 1승원이니까 요거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2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앞면이 나왔다. 그러면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상금은 또 2의 제곱원이 돼요. 그러면은 2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2원이 돼요. 또 3은 2의 2분의 3승이 돼요. 그래서 2분의 1승, 2분의 2승, 2분의 3승으로 그 나타난 그 효용을 확률을 곱해요. 그래서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하면은 요 값이 2.41이 돼요. 2.4 정도. 그러니까 이게 2.4 정도 되면은 그렇게 무한한 기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돼서, 이게 루트라고 그랬잖아요. 루트가 왜 이래? 루트 이래요. 그러면은 한번 지우는 것도 해볼까요? 잘했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함수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그 이 사람의 기대 효용이 2.411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2.4 정도 된다 이거예요. 2.4. 그러면 이렇게 가서 요 값이 바로 이제 W가 될 텐데, 요 W가 바로 얼마라는 게 5.8이라는 거예요. 5.8.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그 게임에서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이 2.4인데 5.8이라는 돈도 2.4의 효용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게임이라면은 5.8원 정도 내면은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그 현실적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 결정을 기대 효용 극대화의 목표를 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 주체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까? 바로 그게 효용이론에서 지금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기대 수익 극대화가 아니고 기대 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투자 결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그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가 이제 위험 회피형이 있고, 또 위험에 대해서 고려를 않는 위험 중립형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앞에 위험 선호형도 있네. 위험을 추구하는 위험 선호형도 있어요. 그 아까 합리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 미친 사람은 대상을 안 해요. 그 이제 제정신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석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런데 이론을 조금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험 중립형도 받아줘요. 가끔. 그래서 위험 중립적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자. 뭐 이런 그 문제가 이제 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기대 수익 극대화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이제 그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위험 선호형은 이거는 뭐 그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정신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루질 않죠. 그러면은 위험 회피형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우리가 위험 회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위험에 대한 그 사람의 위험 회피형인지 아닌지를 그 측정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마코비츠가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거죠. 그 요 시계에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런 그 위험 회피, 어느 정도 위험을 회피하느냐, 위험 회피 척도를 하나 그 도입을 했어요. 그 개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GRM이에요. GRM. 이거는 Measure of General Risk Avers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인고 하니 이제 요 그림을 조금 키워 봅시다. 잠깐만요. 자, 요 그림을 좀 보십시다. 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 커서가 좀 작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자, W1과 W2가 그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산이 이렇게 되거나 수익이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 좋으면 이렇게 되고 이쪽이 이제 적은 거고 이쪽은 많은 거죠. 그럴 때에 그 여기서 발생 확률에 따라서 기대부를 생각을 해봐요. 이게 기대부예요. 그러니까 EW는 expected예요. 앞에 E는. 그러니까 요거는 W1과 W2의 기대값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부예요. 요거는. 그럼 요게 쭉 올라가서 요 효용함수와 만나는 요 효용함수는 이렇게 일단
되어 있다고 그래. 파란색으로. 그럼 요게 바로 뭐냐면은 기대 부가 가져다 주는 효용이죠. 그러니까 U expected W가 돼요. 그러니까 기대 부의 효용.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이제 X축이고 이제 Y축으로 봐요. 만약에 W1이 된다면은 효용이 U1이 될 겁니다. 또 수익이 W2가 되면은 여기에 U2가 될 거예요. U2. 그러면 U1과 U2도 똑같이 발생 확률에 따라서 평균을 내서 기대 평균 값을 구할 수 있죠. 기대 그 효용의 기대값. 그러니까 이쪽은 효용이고 이쪽은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의 기대값 EW, 효용의 기대값 요 EU예요. EUW 요거. 그래서 요 그 요것이 항상 요보다 더 높잖아요. 그랬을 때 요것에서 요걸 뺀 거. 그거를 요 파이라고 그래. 요 파이는 이 파이죠. 그 F 파이예요. 요거는 요 파이는 F 파이고 여기 이쪽에 있는 요 파이는 파이예요. 파이. 그래서 그랬을 때에 다시 여기서 요걸 뺀 거를 파이라고 하는데 요 파이가 제너럴 리스크 어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위험 회피 척도. 그리고 일단 요거를 설명을 합시다. 요거. 그러면은 요 위에 거. 그러니까 효용의 기대값, 수익의 기대값. 그러니까 요게 효용의 기대값이에요. 그리고 수익의 기대값이 주는 효용. 그래서 기대 수익의 효용값에서 효용의 기대값을 뺀 거를 파이라고 하는데 요때 요 크기, 요 파일을 GRM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GRM이 0보다 크면은 요 기대 부가 주는 효용값이 효용의 기대값보다 크죠. 그래서 마코비츠가 정의하기를 만약에 기대 부의 효용값이 효용의 기대값보다 크다면은 위험 회피적이다. GRM은 이때는 0보다 크다. 그리고 두 개가 같으면 GRM은 제로다. GRM이 제로라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게 제로가 되려면은 이 두 개가 여기에 제로가 되려면은 효용 곡선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되겠죠. 그래야 리니어한 관계가 그대로 X축이나 Y축이나 유지돼 가지고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위험 중립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될 때는 위험 선호적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인 거니?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위험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은 아까 여기서 보면은 요게 효용의 기대값 아닙니까? 아까 저기 동전 던져서 뭐 얘기한 거 그게 여기가 바로 효용의 기대값을 2.4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효용을 가져다 주는 확실한 부 그게 바로 아까 5.8인가요? 뭐 그랬었잖아요. 그게 바로 CW예요. CW는 certainty equivalent wealth 또는 뭐 certainty equivalent라고 해서 CEQ라고도 해요. 그래서 확실성 등가 값이에요. 그게 확실성 등가 값. 그러니까 아까 예제에서 보면은 두 번째 예제 거기서
효용의 기대값이 2.4인데 2.41인가 뭐 이랬는데 그것을 가져다 주는 확실한 부는 5.8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8을 갖고 확실한 돈 5.8을 갖고 있어도 효용은 2.4고 그 게임에 참가를 해도 효용은 2.4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저기를 CW를 바로 이제 확실한 등가, 확실성 등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어디냐면은 요 부분 아까 얘기했던 파이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뭐가 됩니까? 기대부에서 확실성 등가부를 뺀 거예요. 확실성 등가부. 그러면 이게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은 기대부에서 확실성 등가부를 뺀 거다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뭐가 같아요? 이걸 이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러면은 EW는 이쪽으로 넘기면은 CEW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거죠. 그 똑같아요. 이거 뭐 우리 본식하고 비슷하죠? 우리 CAPM이나 전에 봤던 채권의 기대 수익률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위험 채권 수익률도 그렇고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위험 이자율 RF에다가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CAPM 생각해봐요. CAPM은 ERI는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수익률은 요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거다. 이 식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다만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죠. 이거는 다 수익률로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도 요 기대부에서 CW를 빼면은 확실성 등가부를 빼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된다. 이거랑 똑같죠? 그 식하고 구조는 금액으로 나타내느냐 수익률로 나타내느냐의 차이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을 여기서 파이로 측정을 하는데 이 파이가 양의 값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 효용함수에서. 그러니까 이게 양의 값이고. 그러니까 결국 GRM이 양의 값을 갖고 갖는다는 거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양의 값을 갖는 건데 그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GRM이 크면은 위험 회피도가 크다는 얘기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면은 또 역시 위험 회피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GRM은 위험 회피도를 Y축이 뭐예요? 효용축이잖아요. 효용으로 측정한 거고 요 파이 리스크 프리미엄은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를 X축 금액으로 측정한 것의 차이만 있다 이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갬블 코스트를 얘기해 봅시다. 갬블 코스트는 갬블에 참여함으로써 내는 돈, 내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 그걸 갬블 코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갬블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현재 부와 내가 만약에 갬블에 참여 안 하면은 100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100원이 내 부죠. 근데 갬블에 참여했을 때 기대부가 얼마냐? 갬블에 참여했을 때 기대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부는 다르죠. 왜냐하면 기대부는 불확실성이 포함된 거고, 그러니까 그 기대부가 주는 CQ와 비교해야 확실한 값과 비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현재의 부가 100인데 어떤 갬블에 참여했을 때의 확실한 부는 예를 들어서 그 80이다. 그러면은 100을 포기하고 80을 가져가니까 나는 그 갬블에 참여하기 위해서 20을 부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갬블 코스트예요. 그러면 참여를 해요? 안 하죠. 당연히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갬블 코스트가 양의 값을 가지면 갬블에 참여를 안 하고 음의 값을 가지면 갬블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무차별 곡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이런 그림을 했었죠. 어떤 그림이었냐면은 여기죠. 여기네요. 이 커즈가 작아가지고 여기서 이런 효용 함수를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x 하나에 대한 효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x도 있고 y도 있다고 해봐요. 이제 위험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x와 y를 놓고 이제 효용 수준을 나타내는 게 무차별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효용이 증가한다 라고 할 때는 x제나 y제가 모두 재화일 때 얘기예요. 그런데 다 좋아하는 거죠. 빵과 우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는 여기 빵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빵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위험이니까 위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레기. 그러면은 쓰레기는 싫어하니까 빵과 쓰레기로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나타내요? 그거는 우리가 왜 이제 경제원론 할 때 보면은 이런 그림이 이제 표준적인 그림이지만 둘 다 재화일 때 근데 이제 이쪽이 쓰레기가 돼서 쓰레기는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무차별 곡선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쓰레기가 늘어나면은 쓰레기만큼 늘어나면은 효용이 줄어드니까 대신 이쪽에 빵을 더 줘서 효용을 높여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여기 쓰레기가 비재화예요. 비재화. 그러니까 위험은 싫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위험과 빵은 이제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수익.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효용이 극대화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뭐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특별한 형태의 효용함수 이래가지고 이런 수익과 비재화도 했고 이 뭐죠? 신발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이 한 세트씩 있어야 효용이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효용이 증가한다 이런 것도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거 비재화인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 그래서 앞으로 가서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주로 많이 설명을 했지만 그것이 여기에 비재화 쓰레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빵이다. 돈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쪽은 재화예요. 그랬을 때 효용 함수는 이렇게 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위험 선호형의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위험 중립형인 사람은 효용 함수가 이렇게 직선식으로 나타나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X축에 의해서는 영향을 안 받고 Y축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는 그 고려를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예제 6-3을 한번 봅시다. 효용 함수가 LNW예요. LNW. 그리고 현재 $10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게임을 하면은 뭐 주식을 사도 상관없어요. 주식을 사면은 그 10%의 확률로 $10를 더 추가 확보할 수 있고 90%의 확률로 $100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게임 자체가 이제 주식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여할 경우 기대되는 부와 효용의 수준은 각각 얼마가 되냐? 그러면은 참여를 하게 되면은 못 받아도 $20고 잘 되면은 $110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 원래 가지고 있던 $10에 $10 추가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면 $101가 돼요. 그리고 기대되는 부의 그 기대부는 이렇고, 그리고 이제 효용의 기대값, 이거는 부의 기대값이고, 효용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냐? ln20, 이게 20일 때 효용 아닙니까? 그리고 ln110, 110일 때 효용. 그거를 0.1, 0.9 곱해가지고 해보면은 4.53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0달러가 되거나 110달러가 되는데 기대부가 요거고, 또 20달러일 때 효용은 3이고 110달러일 때 효용은 4.7인데 4.7과 3을 그 1대 9로 평균을 내면은 바로 기대부 요게 된단 말이에요. 4.53. 그러니까 101이 주는 효용 이게 4.6인데 이거는 기대부의 효용값이죠. 근데 요거는 기대 효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4.5래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의 차이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GRM이 되는 거죠. 그리고 4.53이 확보되는 확실한 등가부가 92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92와 101의 차이가 바로 그 8.24가 되는데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는 겁니다. 위험 프리미엄. 갬블 코스트는 현재의 10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갬블에 참여하면 92.76을 받으니까 92.76을 빼면은 마이너스 82가 되죠. 코스트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갬블에 참여를 한다. 얼마까지 낼 용의가 있냐? 이만큼 낼 용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를 측정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10을 갖고서 20이 되거나 110이 될 때와 또는 내가 10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돈이 5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고려해야 될 확률 분포는 50에다가 10을 더한 60과 50에다가 90을 더한 140. 그러니까 60과 140의 확률 분포에서 이런 GRM이나 리스크 프리미엄을 구해야 되는데 그럴 때면은 그 값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지죠. 왜냐면은 이쪽에서의 값과 60과 140에서의 값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투자자 한 사람에 대해서 위험 회피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갬블이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냐 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다면은 조금 그렇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투자자의 효용 함수로부터 직접 구해낼 수 있는 위험 회피도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플래트와 에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지표가 있어요. 그게 이제 ARA와 여기에 서 있는 RRA입니다.
ARA는 절대적 위험 회피도 Absolute Risk Aversio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RRA는 상대적 위험 회피도 Relative Risk Aversion, RRA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ARA는 그 1차 효용함수의 1차 미분식 분의 2차 미분식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뭐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테니까 의미를 설명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ARA라는 함수를 만들어냈다. 그 자체를 보고 이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타난 게, 자, 분자도 W의 함수고 분모도 W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ARA는 결국 W의 함수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1차 미분을 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increasing ARA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위험 회피도가 증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W가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W가 증가한다는 건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면서 위험 회피도가 증가한다? 그거는 무슨 말이 돼요? 돈이 많으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아지면. 반대로 요 ARA가 1차 미분값이 0이다 라고 하면은 그건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W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 위험 자산에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ARA는 금액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AR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위험 회피도가 감소한다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 회피도가 감소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더 많이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ARA가 감소한다. 다라형, 카라형, 다라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효용 함수는 재산이 늘어날수록 주식에 대한 투자 금액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게 맞겠어요? 이게 맞겠죠, 그렇죠? 대체로 이게 맞겠죠.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주식 투자를 별로 못하지만 돈이 많으면 주식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위험 회피도는 RRA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부의 수준이 위험 회피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ARA에다가 W를 곱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ARA도 W 함수인데 거기다 W를 곱했으니까 RRA는 당연히 W 함수겠죠. 그랬을 때 요 RRA는 총 자산 중에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비율로. 그러니까 RRA가 0보다 크다? RRA를 1차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상대적 위험 회피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줄어듭니다. 요거는 RRA가 0보 RRA를 1차 미분한 게 0과 같다. 이거는 투자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RRA가 1차 미분한 것이 0보다 작다?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비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은 당연히 커지고 비율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내가 돈이 많아지면은 1억 갖고 있을 때보다 10억 갖고 있으면 주식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의 행태를 프랜드, 블룸 이 두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은 ARA 1차 미분값은 0보다 작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이 많아지면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절대적 위험 회피도가 감소하니까. 그런데 상대적 위험 회피도는 일정하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투자 비율은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가질 때에 한 2천만 원 투자했던 사람은 10억을 가졌을 때 한 2억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예제 6-4를 보세요. 효용함수가 루트 W예요. 이런 효용함수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밝혀라. 위험에 대한 태도? 1차 미분이니까 0보다 커요. 2차 미분하니까 0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죠. 그러니까 효용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ARA와 RRA를 구해서 이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를 설명을 해라. 이러면은 그 ARA를 먼저 구하니까 2W분의 1이 돼. 분수함수 미분이니까 이렇게 다 미분을 하면은 이게 되죠. 여러분들 혹시 알겠지만 혹시 그러니까 만약에 fx, gx 이런 미분 분수함수가 있으면은 이거 미분하면은 밑에 거는 제곱하고 위에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붙이고 그다음 빼기 아이고 fx 그대로 그다음에 g 프라임 x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음수가 된다. 그래서 그 미분값의 부호를 확인을 하니까 이제 ARA는 줄어드니까 절대적 위험 회피도가 감소하니까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RRA를 구해서 보니까 2분의 1 상수가 돼요. 상수 미분하면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을 일정하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효용 함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투자 대상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